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.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,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? 예, 국정 지지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자 리얼미터는 지난주 월화수목금, NBS는 이번 주 월화수. 즉 이제 청취자들께서 보실 때 지난주와 이번 주 좀 연속적 흐름에서 좀 보시고 뭐 조사 방법이야 익히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 차이를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한결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리얼미터 YTN 의뢰로 지난주 7일부터 11일 5일 동안 진행했습니다. 전국 2,51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. 긍정평가는 지난 주간 대비 0.2%포인트 상승한 38.5%, 부정평가는 0.3%포인트 하락한 57.6% 각각 보였고요. 오늘 발표되었죠. MBS 조사 월화수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. 전국 1,004명.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%포인트 상승한 43%, 부정평가는 2%포인트 하락한 50% 각각 보였습니다. 예, 월화수 조사한 조사에서 긍정이 오르고 부정이 떨어졌다는 것은 역시 G7 참석 등 해외 순방 때문이겠죠. 네, 순방 효과죠.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내에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외신이라든지 해외 순방 결과 G7부터 했던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된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. 예,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컨벤션 효과는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? 예, 먼저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면서 부연하겠습니다. 예. YTN 리얼미터 좋습니다. 국민의힘 39.1%로 지난 주간 대비 1.1%포인트 상승하였고요. 더불어민주당은 0.5%포인트 하락한 29.2% 보였습니다. 오늘 발표한 MBS 조사에서는 32%로 지난 주간 대비 2%포인트 상승했고요.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상승했습니다. 29%로 지난 주간 대비 2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예. 송 기자님 어때요? 이준석 컨벤션 효과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입니까? 네, 뭐 당분간은 이제 컨벤션 효과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.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이준석 대표가 뭘 하든 여야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만 새로 뽑은 당 대표가 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, 그리고 이준석이 내놓는 메시지가 이준석 돌풍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반응을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는 어떻게 접목할지,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6월이랑 7월은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정당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국민의힘 상황인데 사실 지금 국정 이제 4년차에서 5년차 접어든 시점이지 않습니까? 역대 정권을 보면은 국정 5년 차에는 대통령 평가보다는 여당 정당 지지율이 더 상회를 했습니다.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차 같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국정평가가 여당 지지율보다 높거든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지지율을 끌고 올라간 힘은 당과 후보들인데 여전히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더 10% 이상 포인트 좀 상승하고 있는 것. 이것도 좀 이채로운 거예요. 물론 진보 다당으로 해서 이제 뭐 정의당, 열린민주당, 더불어민주당 정당이 좀 분산된 효과도 있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민주당이 계속 좀 답답한 흐름, 늪에 빠진 것처럼 그런 끊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. 이를테면 지난번 12명 출당 권고도 칼은 씩씩하게 뽑았지만 결과는 없고, 지금 경선 연기론이 뭐 이게 어떻게 결론 나든 그게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하등 도움될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. 그런 걸 자꾸 소모적으로 좀 버리고 있는 점들. 부동산 정책 가지고도 그래서 당내 혼선 아닌 혼선,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.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경선 기획단이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좀 꺼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, 이 문제인데 원래는 어저께 이제 경선 기획단 구성 인선이 좀 발표되고 했는데 좀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에서 그 경선 기획단 구성, 인선, 방식 이와 관련해서 고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,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경선 연기냐 아니냐 결정 못 짓는 것 같습니까? 안 짓는 것 같습니까? 저는 좀 안 지었다고 기자들이나 의원들은 보고 있는데, 왜냐하면 이게 경선을 지금 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연기할 것인지 그대로 치를 건지를 마치 당연히 정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논의를 해서 경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상황이 없으면 그냥 경선을 원래 정해진 시기에 치르는 게 맞습니다. 오늘 송영길
대표도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죠. 예.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경선을 연기하는 게 아니다.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. 예.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할 때도 이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원래는 1년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직을 맡을 수 없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조항을 바꿨었고요. 그다음에 지난 4.7 재보궐 때도 당원을 고쳐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출마했다가 참패한 경험이 예.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과연 손을 대도 되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. 예. 자, 수술실 CCTV 보안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국민들은 80% 이상이 찬성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랜만에 민주당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호재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 말씀드린 여론조사가 이게 답을 해주지 좀 가름하지 않나 싶은데요. 예. 작년 7월 22일 TBS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.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CCTV 설치 의무와 관련된 주제였는데요. 수술실 내 범죄 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3.8%가 나왔고요. 예. 사생활 침해 및 의료 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10.9% 나왔습니다. 예.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작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기 도민, 이건 전국 대상이 아니라 경기 도민이기 때문에 예.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. 그 결과 수술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이 93%. 어허.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예.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그 시민들, 국민들에게는 CCTV 이게 설치를 과연 논쟁할 거리냐. 이 여론조사에서 뭐 80%의 수치, 90%의 수치는 뭐 물어나 마나한 이야기,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. 뭐 그렇게 좀 가름하겠습니다. 예, 뭐 이 대표가 여론조사 보고 정치하냐 뭐 이렇게 반발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. 예,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딱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이 법안은 논쟁 자체가 처리는 계속 안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단체만 반대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그 특정 단체와 이제 동일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첫 번째 정책 논쟁이 과연 이거 CCTV였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좀 지적도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굉장히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분열의 정치를 한다. 뭐 여성 남성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이런 분열의 정치를 하는 부분을 파고드는 그런 정책 법안을 들고 논쟁을 걸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CCTV 수술실 CCTV가 거의 이제 뭐 하나의 브랜드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그래서 첫날 페이스북에서 실망입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이준석 대표가 요거를 민식이법처럼 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받아쳤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여야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어떤 그런 SNS 상에서 크게 회자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딱 메시지를 압축하는 능력은 있다.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.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. 근데 송 기자가 특정 단체만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의사들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의사들 반대하는데 의사들과 국민의힘 이준석과는 이제 연계가 안 되니까. 근데 이게 결국은 이준석이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묘하게도 이준석 대표의 동생이 의사예요. 직업이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의 대표적인 이게 정책이고 공약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보고요. 이재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도 한번 볼까요? 네, 이번 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오늘 발표했죠. MBS 조사.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에서 이재명 지사 25%, 윤석열 전 총장 24%, 이낙연 대표 전 대표 7%, 안철수 3%, 홍준표 전 무소속 의원 2% 각각 보였습니다. 예. 뭐 일주일 전과 크게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뭐 지난주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24에서 이번 주 24, 이재명 지사는 24에서 25, 쏘쏘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일부 조사에서 뭐 전체 후보를 다 한 건 아니고요.
민주당 내에서 선호도 조사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조사 개요 말씀드리자면 6월 11일, 10일 이틀 동안 KSOI가 TBS 의뢰로 전국 1,0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이 보기 객관식 저희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. 객관식에서는 후보 제시되는 후보 군의 숫자와 누구를 제시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여기서 보자면 내용인즉슨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. 이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31.6, 이낙연 전 대표 15.0, 박용진 의원이 6.1% 나왔습니다. 예. 추미애 전 장관 5.5, 심상정 의원 4.8, 3위로 도약 내지는 저희들이 보통 5%를 이렇게 고려 대상군이라고 합니다. 그 예. 5%는 그 후보군으로 인식하는 수치라고 보는데 박용진 후보가 5% 선을 공격적으로 뚫고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. 그러니까 흔히들 언론에서 이재명, 이낙연, 정세균을 빅3로 불렀는데 최근에 한 2개 조사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를 앞서더라. 이건 이준석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.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. 오늘 또 공식 출마 선언도 했는데. 네, 오늘 공식 출마 선언도 했는데 일단 악재가 좀 계속된 게 지난주에는 이제 가장 최측근 안교백 의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조금 캠프가 며칠 동안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.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행사장에 굉장히 특이한 글씨체로 강한 경제 대통령 정세균이라고 이제 써붙여서 현장에 갔던 기자들이 대체 저 폰트는 뭐냐라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게 좀 젊은 감성과 정세균이 가진 그 정치적 중량을 합체한 그러니까 뉴트로를 표방한 을지로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을지로체. 네,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빅3가 이재명, 이낙연, 정세균 요 구도를 계속 빅3라고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고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한번 지켜보고요. 한국일보가 여야 지도자들 호감도 조사를 했던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호감도는 1등에 나타났고 이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비슷하게 1, 2등을 하고 있거든요.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지지율을 보는데 그 선거에서 보는 주요한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인지도입니다. 예. 두 번째는 호감도. 세 번째가 지지도. 마지막 하나가 더 뭐냐면 충성도입니다. 아하. 계속 지지할 거냐. 예. 이제 한국일보 오늘 MBS에서도 똑같이 이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가 조금 이제 더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 호감도가 49.0, 예. 비호감 41.5. 그 다른 후보군들 보면은 유일하게 다른 후보군 대비 유일하게 호감도가 높은 후보. 예. 이를테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감 30.4, 비호감 56.3. 예. 정세균 전 총리 호감 25.4, 비호감 57.2.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18.7%. 예.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그만큼 이제 결국 그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후보에 대한 호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좀 섞일 때 이제 지지율이 좀 포텐이 터진다라고 하죠. 예. 그를 또 포텐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지표 중에 하나가 호감도예요. 그래 봤을 때 지금 그 추미애 전 장관 비호감의 벽 상당히 좀 넘기가 좀 빡빡한 수치 아니냐. 좀 그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지지율로는 윤 전 총장에게 조금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만 호감도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좀 희망을 갖고 있을 텐데 송 기자님 이재명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 언제 한답니까? 오늘 정세균 총리는 했고. 네, 일단 날짜랑 장소는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내일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경선 연기 부분 마무리를 할 거고요. 그다음에 대선 기획단을 만들면 이제 그 일정을 봐서 조금 천천히 움직일 예정입니다. 2017년에는 이제 상징적인 출마 선언 장소로 본인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공장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고 예. 이제 이번에는 사실 그때보다 조금 더
본선에 좀 가까운 상황이잖아요.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.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본선에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득표력 또 확장성을 보여줘야 하는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. 네. 장소야 각 캠프에서 고심해서 결정하겠죠. 다만 날짜를 언제 하느냐는 각 캠프가 눈치 싸움을 부릴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도 그렇고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서로 늦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. 늦게 해야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언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 오늘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? 송 기자한테. 네. 윤 전 총장은 여의도에 사무실 차린다고 하는데 차렸어요? 아직 차리지 않았고요.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에 공유 오피스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광화문에 사무실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대선 캠프는 보안이 생명이거든요. 예. 공유 오피스에서 캠프 그렇네요. 활동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손지훈 서울신문 기자,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